34. 약수 치료의 일정도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소위 로시아 정신을 가다듬기 위하여 이렇게 로공장은 말하였다. 카를스바드에서 바덴, 키싱겐으로 안면이는 동국인들을 두루 찾아다니던 쉐르바츠키 공작이 자기 가족들한테로 돌아왔다. 외국의 생활에 대한 공작과 부인의 견해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다. 공작 부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죄다 훌륭하였다. 그래, 공작 부인은 로시아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온 뒤부터 자기와는 퍽 거리가 먼, 왜냐하면 그 여자는 로시아의 귀족 부인이었기 때문에 구라파 부인의 모양을 내려고 했었다. 그 여자는 구라파 부인처럼 외양을 꾸미었는데 그것은 부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거북스런 일이었다. 한편 공작은 이와 반대로 외국의 것이라면 덮어놓고 더럽게만 여기고 구라파식 생활에 몹시 불편을 느꼈으며 어디까지나 자기의 로시아식 습관을 견지하고 일부러 실지보다도 구라파인 티를 적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공작은 떠날 때보다 몸이 한결 여위고 두 벌의 가죽이 축 처졌지만 기분은 무척 쾌활해져서 돌아왔다. 끼찌의 건강이 아주 회복된 것을 보자 공작의 쾌활한 기분은 곱절 더하여졌다. 끼찌가 슈달리 부인이나 와렌카와 같이 사귀고 있다는 소식과 아울러 끼찌의 심중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부인의 자세한 이야기는 저욱이 공작을 불안케 하였으며 그의 내심의 일종의 질투감, 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딸애의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질투와 또 딸애가 자기 영향하에서 떠나 자기 힘이 닿지 않는 그 어떤 딴 세계로 도망쳐버리진 않으려나 하는 위구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런 불쾌한 소식은 그의 가슴속에 언제나 넘쳐있는 선량하고도 쾌활한 기분의 바닷속에 그것은 카를스바드의 약수로 말미암아 한결 더 풍만하여졌다. 곧 잠겨버리고 말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튿날 공작은 언제나와 같은 기다란 외투를 입고 빳빳 풀이 선 카라가 볼을 치받치는 부석부석한 얼굴에 로시아인 특유의 주름살을 잡고 가장 유쾌한 기분으로 딸과 같이 약수터로 나왔다.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조그만 정원이 달린 정갈하고도 활락한 집들, 맥주의 달콤한 향기가 풍기는 듯 붉은 얼굴에 붉은 손을 하고 흥겨이 일하는 독일 하녀들의 모습,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은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약수터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차차 병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데 이들 병자의 모습은 알뜰히 째인 독일 생활의 일상 조건 하에서 한결 더 초라하게 보였다. 끼지는 이미 이런 대조의 새삼스레 놀라지는 않았다. 눈부신 태양, 흥겨이 빛나는 푸르른 녹음, 경쾌한 음악 소리. 이 모든 것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안면에는 여러 사람들과 자기가 관심을 돌리고 있는 그들의 요양생활, 건강이 악화되고 혹은 호전되는 애 없지 못할 하나의 자연스러운 액틀과도 흡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 공작에게 있어서는 6월의 아침의 화창한 햇빛과 경쾌한 유행의 왈츠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소리, 더욱이 생떼같이 튼튼한 독일 하녀들의 모습은 맥없이 꾸물거리고 있는 구라파의 방방곡곡에서 보여든 꾸물꾸물 움직이는 이들 반죽음과 결부시켜 생각할 때 어쩐지 어울리지 않고 기괴해 보이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딸과 나란히 팔을 끼고 거닐면서 공작은 일종의 긍지감과 아울러 지나간 청춘이 되돌아온 듯한 감을 느끼면서도 일변으로 자기의 힘찬 걸음걸이나 자기의 살찐 커다란 팔다리가 어쩐지 거북스럽고 남보기가 미안스러운 듯한 감이 드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벌거벗은 알몸으로 군중들 앞에 나선 사람과도 같은 감을 느꼈다. 네 새 동무들을 내게 소개해다오. 어서. 하고 공작은 팔굽으로 딸의 손을 누르며 말하였다. 난 이 고약한 소덴이
이 고약한 소된이라는 곳도 이제는 퍽 마음에 드는구나. 내 몸을 그처럼 깨끗이 고쳐주었으니 말이지. 다만 우울한 게 탈이다. 여긴 왜 이리 우울하냐. 근데 저건 또 누구지? 끼찌는 도중에 만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친에게 알려주었다. 바로 정원의 입구 곁에서 그들은 간병하는 여자에게 손목을 끌려오는 눈먼 베르테 부인과 마주쳤는데, 공작은 끼찌의 목소리를 듣고 반색을 하는 늙은 프랑스 여인의 몹시 감동된 표정을 보고 내심 저기 기뻐하였다. 베르테 부인은 프랑스인들에게 독특한 수다스런 입치레를 늘어놓으면서 곧 공자에게 말을 걸어 어쩌면 그리도 기특한 딸을 두었느냐고 수선을 떨며 당자를 눈앞에 놓고 그를 보배니 진주니 위로의 천사니 하고 한바탕 추켜올랐다. 그럼 이 애는 천사 제이호입니다 그려. 하고 공작은 웃는 얼굴로 말하였다. 이 애는 와렌가양을 천사 제1호라고 말하니까요. 와렌가양. 그분은 참말로 천사예요. 그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하고 베르테 부인은 맞장구를 쳤다. 복도에서 그들은 바로 와렌가도 만났다. 그 여자는 맵시 있는 조그마한 빨간 가방을 들고 그들 쪽으로 급히 걸어오는 길이었다. 우리 아버님께서 드디어 돌아오셨어요. 하고 끼찌는 와렌가에게 말하였다. 와렌가는 무슨 일이나 그런 것처럼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통의 절도 아니고 레베란스, 무릎을 꿇고 하는 프랑스식 절, 또 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인사를 하고는 즉시로 여느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은 꺼리낌 없는 소박한 태도로 공작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물론 나도 당신을 잘 아오. 잘 알다 뿐이겠소. 하고 공작은 미소를 띄우며 와렌가에게 말하였다. 끼찌는 이 미소로 자기 동무가 부친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퍽 기쁘게 생각하였다. 근데 어디로 그렇게 급히 달려가시오? 어머님이 여기 계셔요. 하고 와렌가는 끼찌를 쳐다보며 말하였다. 어머님은 밤새 한잠도 주무시지를 못했답니다. 그래 의사선생님이 권하시는 대로 여기 산불을 나오셨지요. 난 지금 어머님께 일감을 가져다 드리는 길이에요. 즉 저게 천사 제1호란 말이지. 하고 와렌가가 곁을 떠난 후에 공작은 말하였다. 끼찌는 부친이 와렌가를 조소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 처녀가 은근히 마음에 든 까닭에 좀처럼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었다. 자, 그럼 내 동무들을 죄다 한번 만나보자. 하고 공작은 다시 말하였다. 그리고 시달리 부인도 만나보고. 한데 저편에서 나를 알아볼는지 모르겠다만. 아니, 아버님께 전 그분을 전부터 아시나요, 뭐? 시달리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부친이 두 눈에 빈정거리는 빛을 띄운 것을 엿보고 끼찌는 가벼운 공포감을 느끼며 이렇게 물었다. 부인의 남편과 아는 사이였지. 또 부인과도 조금 안면이 있었고. 하긴 그 여자가 건신교도가 되기 전의 일이지만. 건신교도라는 게 뭐예요, 아버님? 하고 끼찌는 자기가 시달리 부인에게서 그처럼 숭고한 것으로 우러러본 그것이 일정한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물었다. 나 자신도 딱히는 모른다. 내가 아는 건 다만 그 여자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 온갖 불행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남편의 죽은 데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그것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우스운 노릇이지. 글쎄, 그 사람들이 부부간의 의가 매우 좋지 못했으니 말이다. 저거 누구냐? 어쩌면 저리도 얼굴이 초췌하니 갈색의 툴을 걸치고 뼈만 남은 장단지에 이상스레 주름살이 간 하얀 바지를 입고 벤치에 걸터 앉아있는 중키의 한 병자를 가리키며 공작은 물었다. 그 사나이는 곱실곱실한 성긴 머리에서 밀짚 모자를 약간 치켜들며 병적으로 빨갛게 상열한 넓은 이마를 드러내 보였다. 저건 빼드로브라는 화가예요. 하고 끼찌는 낯이 빨개지며 대답하였다. 그리고 저 여자는 그의 부인이고요. 그들 부녀가 다가가자 일부러 그러는 듯 소록길에서 뛰노는 어린애의 뒤를 따라 저리로 피해가는 안나 파블로브나를 가리키며 끼찌는 말하였다. 얼마나 가엾은 사람이냐. 하지만 얼굴은 퍽 인자하게 생겼구나.
하고 공작은 말하였다. 근데 넌 왜 그 사람 곁에 가지를 않았니? 그 사람이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던데. 그럼 같이 가봐요. 하고 끼지는 무슨 결심을 한 듯 획 발걸음을 돌리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어떠세요? 이렇게 그는 빼트로브에게 인사의 말을 던졌다. 빼트로브는 지팽이에 의지하여 몸을 일으키며 소심한 얼굴로 공작을 힐끗 쳐다보았다. 난 이의 아버지요. 하고 공작은 말하였다. 서로 알고 지냅니다. 서로 알고 지냅시다. 화가는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이상스레 반짝이는 새하얀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우린 어제 몹시 기다렸답니다. 공작 아가씨. 하고 그는 끼찌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현기증이 나는 듯 약간 몸을 비틀거렸다. 그리고는 자기가 몸이 쇠약한 탓이 아니라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보이려고 짐짓 그런 동작을 한 번 더 거듭하는 것이었다. 전 선생님 댁에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와렌가의 말이 소풍을 그만두기로 하셨다고 부인께서 말씀을 전하셨다기에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만두기는 왜요? 하고 빼뚜러브는 아내를 찾느라 눈을 두리번거리며 낯이 새빨개져서 말하였다. 그리고 연거퍼 쿨럭쿨럭 기침을 기쳤다. 안 했다. 여보, 안 했다. 이렇게 그는 큰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의 가냘픈 창백한 목에는 새끼줄처럼 굵다란 핏줄이 꿈틀거리며 부풀어 올랐다. 안나 파블로브나가 곁으로 다가왔다. 아니, 당신은 우리가 원족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아가씨께 전했다면서. 한마디 고함에 그만 목을 쉰 화가는 잔뜩 화가 나서 입속말로 아내를 꾸짖었다. 안녕하십니까 공작 아가씨.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일전의 태도와는 다른 판다른 선웃음을 띄우며 말하였다. 면목을 가지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하고 그 여자는 공작과 수인사를 하였다. 모두 퍼그나 기다리시더니 이제 오셨군요, 공작님. 아니, 어쩌자고 당신은 원족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아가씨께 그런 엉뚱한 소리를 전했소. 하고 화가는 차차 더 부하가 나서 다시 한번 목 갈린 소리로 이렇게 되풀이하였다. 봄에 그는 목이 쉬어서 자기 뜻을 마음대로 표시할 수 없는데 한층 더 화가 난 모양이었다. 아이 참, 난 그만두기로 하신 줄로만 생각했지요. 하고 새침해지며 그의 아내는 대꾸하였다. 어째서? 언제 내가? 화가는 다시 기침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말을 더 못하고 손을 내저었다. 공작은 가볍게 모자를 들었다 놓고 딸과 같이 그 자리를 떠났다. 에이구, 저런. 하고 그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로군. 그래요, 아버님. 하고 끼치는 대답하였다. 글쎄 저 사람들은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시중두는 하인 하나 없고 게다가 또 재산이란 거의 아무것도 없겠지요. 아카데미에서 뭘 조금 받는 게 있다나요? 그 여자는 자기에 대한 안나 파블로브나의 태도가 이상스럽게 달라진 데서 오는 어지러운 생각을 머리에서 쫓아버리려고 이렇게 흥겨운 듯 이야기를 하였다. 아이, 저기 슈달리 부인이 계시는군요. 하고 끼찌는 환자차를 손짓하였다. 그 안에는 베개를 여러 개 뒤겨 보이고 무엇인가 회색과 하늘색 나는 것에 뒤싸인 물체가 양산 밑에 누워 있었다. 그것이 슈달리 부인이었다. 그 배후에는 환자차를 밀고 다니는 음침한 얼굴을 한 건장한 독일 하인이 서 있었다. 끼찌가 성명을 알고 있는 담갈색 머리의 스웨리의 귀족도 그 곁에 서 있었다. 그것이 슈달리 부인이었다. 그 배후에는 환자차를 밀고 다니는 음침한 얼굴을 한 건장한 독일 하인이 서 있었다. 끼찌가 성명을 알고 있는 담갈색 머리의 스웨리의 귀족도 그 곁에 서 있었다. 병자들이 몇 사람 환자차의 주위를 서성거리며 무슨 신기한 것이나 구경한 것처럼 흘끔흘끔 부인 쪽을 살펴보았다. 공작은 부인 곁으로 갔다. 그러자 즉시로 끼찌는 부친의 눈에서 자기를 무안케 한 그 조소의 빛을 보았다. 공작은 슈달리 부인 곁으로 다가가더니 요즘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들어보기 힘든 아주 유창한 프랑스 말로 잠옷 정중하고도 정답게 말을 꺼내었다.
부인께서 제 얼굴에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부인을 찾아뵙고 우리 딸에게 베풀어 주신 두터운 호의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모자를 벗어준 채 쓰지도 않고 공작은 이렇게 인사를 하였다. 알렉산드르 쉐르바츠키 공작 아니세요? 하고 슈달리 부인은 그 속세의 것이 아닌 고상한 눈을 들어 공작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끼찌는 그 눈초리 속에 불만의 빛이 스며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참 반갑습니다. 전 당신의 따님이 꼭 마음에 들었어요. 건강은 그냥 좋지 못하신가요? 네,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며 슈달리 부인은 공작에게 슈에리에의 백작을 소개하였다. 한데 부인께서는 거의 모습이 변하시지 않으셨군요. 하고 공작이 슈달리 부인에게 말하였다. 이번 만나 뵈옵는 게 10년인가 11년 만인데요. 네, 주님은 십자가의 무거운 짐과 함께 그것을 견디어낼 힘을 또 주시는가 봐요. 스스로도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무얼 바라고 보람없이 끌어가는 이 목숨이냐고. 그걸 그쪽으로 하면 되니. 그 여자는 자기 다리의 쇼를 잘못 두른다고 와렌가에게 짜증을 내었다. 그건 아마 선행을 더 베푸시라고 그러는 것이겠지요. 하고 공작은 눈웃음을 치며 말하였다. 그야 우리가 헤아릴 바 아니죠. 공작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 야유의 빛을 엿보고 슈달리 부인은 이렇게 대꾸하고는 그럼 그 책을 보여주시겠어요, 백작? 아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이번에는 젊은 스웨리의 귀족을 향하여 말하였다. 오, 공작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모스크바의 대좌를 알아보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슈달리 부인과 작별하고 딸과 그들 폐에 와서 끼운 대좌와 같이 그 자리를 떠났다. 저 점잖은 귀족들을 보셨습니까, 공작? 하고 대좌는 조소하는 빛을 보이며 말하였다. 그는 슈달리 부인이 자기와 교제를 하지 않는 데 대하여 내심 은근히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그저 그 모양이더군. 하고 공작은 대답하였다. 아니, 공작께선 그 여자를 병들기 전부터, 즉 자리에 눕기 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그럼 내가 알게 된 후에 누웠다오. 그 여자는 벌써 10년 내나 꼼짝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는다면서요? 그렇소. 다리가 하도 짧아서 모양이 흉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지. 저 여자는 몸매가 영꼴불견이라오. 아이, 아버님도 그럴 리가 있어요. 하고 끼찌는 부르짖었다. 글쎄, 남들이 그렇게들 험구를 하더군. 어쨌든 와렌간지 한 네 동부가 단단히 욕을 볼 게다. 이렇게 그는 말을 보태었다. 참, 저 병든 마나님들이란 영질색이라니. 아니에요, 아버님. 하고 끼찌는 열렬히 반박을 하였다. 와렌가는 그분을 몹시 숭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시게요.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그분과 그분의 조카딸 되시는 알린 양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하고 팔굽으로 딸의 손을 꼭 누르며 공작은 말하였다. 하지만 선행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이란다. 끼찌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답변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비밀을 부친에게조차 털어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부친의 견해에 복종하지 않으리라, 자기의 신성한 세계에 부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그처럼 단단히 마음을 다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근 한 달 동안이나 그의 심혼 속에 군림하고 있던 슈달리 부인의 성스러운 형상은 흔적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흡사 헌 옷가지를 주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형이 그 정체가 폭로됨과 함께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뒤에 남은 것은 오직 몸매가 남복이 흉하여 줄창 자리에만 누워있는 다리 짧은 여인, 쇼를 잘못 들러준다고 양같이 유순한 와렌가를 못살게 구는 다리 병신의 여자,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펴보아야
이미 종전에 슈달리 부인을 그려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